우리가 월 150, 200 갚는다고 생각을 해볼 때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갚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투자를 해서 불리는 게 우선일까? 박보미 TV. 박구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빚값 할까요? 투자할까요? 고민해서요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견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의 의도는 뭐예요? 어떤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음. 우리가 빚을 내면 잔액이 되게 크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싫거든요. 없애버리고 싶죠. 네. 그리고 빚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이자율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저음으로.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음, 그러면 투자 수익률로 내가 뭐 7-8%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수익으로 이자를 갚고 그런 거예요? 갚고라기보다 우리가 매월 쓸 수 있는 돈은 매우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 돈으로 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빚을 아. 다 갚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병행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투자를 해서 수익 난 걸로 빚을 갚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나뉘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심리입니다. 이것에 음. 대한 결론은 심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미래의 투자 수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익마다 유리한 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채권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라고 할 때 채권 투자하면 지금 제가 막 골라 놓은 거 막 5%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5%를 넘으면 주식하는 게 나은 거죠. 음. 하지만 주식은 미확정이고 채권은 확정입니다.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것과 변동이 있는 것의 비교는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나의 돈으로 채권 투자를 할지 주식 투자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을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되게 비슷한 고민입니다. 음. 하나씩 해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요. 자, 이겁니다. 빚을 냅니다. 네. 자, 빚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빚, 이거 발음 헷갈리는 것 같은데. 빚을, 빚을, 빚을. 저 국어 제일 못했는데. 뭐가 맞는 빚을이죠, 거죠? 빚을. 빚을이 맞는 거죠. 그죠? 을이니까 뒤에. 내가 빚이 많아서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빚이 많아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빚이 많아서가 정답인 거죠. 네. 자, 빚이 있습니다. 자, 이 빚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빚, 여기에 대한 관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쁜 거, 안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 내 삶에 이게 없으면 좋은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쵸. 거기에 저도 좀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나쁜 거,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라면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요. 잘 쓰면 좋다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뭐랑 비슷하냐면 신용카드 안 좋아요, 대출 안 좋아요, 투자 안 좋아요. 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신용카드는 이제 알겠어요. 어릴수록 네. 체크카드 쓰라 하잖아요. 음, 소비를 통제를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체크카드를 썼어요. 계속. 음. 그러다가 이제 돈을 좀 꾸준히 벌기 시작하면서 신용카드를 처음 써봤는데 신용카드를 쓰니까 포인트도 주고 좋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전부터 소비를 절제하는 습관을 다져왔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쓰면 좋아요, 저는. 당연하죠. 어. 써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신용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을 관리해야 돼요.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용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인들의 신용평가를 해주는 신용평가사들이 있죠. 여기서요, 모든 사람들을 신용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줍니다. 근데 신용이라는 것은요, 안 쓰면 없어요. 안 쓰면 신용이라는 게 없어요. 뭔 말이에요? 빚을 내지 않는 사람은 빚을 잘 갚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일종의 신용카드도 빚이구나. 네. 안 쓰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 나중에 큰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 큰 대출이 나올 때는 신용 등급. 기본적으로 그쵸. 담보를 본 다음에 그다음으로 보는 게 신용 등급. 그쵸. 자, 그러면 신용 등급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잘 쓰면 좋다라는 것을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잘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빚을 잘 쓰는 방법. 자, 아주 현실적으로 빚을 잘 내고 잘 갚고
절대 연체 안 하고 꾸준히 생활을 하면요. 신평사에서 계속 점수를 올려줍니다. 몇이 최대예요? 1000점일걸요? 점수제예요. 옛날엔 등급제였습니다. 그래서 너 1등급이니 나 2등급이야. 2등급? 캐치. 캐치 못한 줄 알았는데 했네. 근데 신용등급 점수가 높으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요? 네. 진짜? 네. 잘 갚을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음. 오. 신용평가사는 깻님이 쓰는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거래들을 모아서 평가를 해요. 나름의 모델로. 그래서 등급이 아닌 점수를 매겨주잖아요. 이 점수 누가 돈 주고 신평사한테 사요? 은행? 은행이 사는 거예요. 어. 자, 은행으로 돌아가 봅시다. 은행에 근처에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행원이 있어요. 깻님이 와서 나 진짜 돈 잘 갚는 사람이고 한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동안에 갚아냈던 내역. 그쵸? 그거를 지금 내가 끌어모아서 보여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대출 받는 건 아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신용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들이 다 집계가 되고 그게 점수화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빚을 내는 거는 먼 시점이 맞는 거고 그 때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긍정적인 빚을 내서 잘 갚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잘 갚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연체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좋은 빚 또는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빚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접하는 거는 신용카드일 겁니다. 자, 신용카드는요. 길어봤자 한 달 거래죠. 그죠? 신용카드도 연체하면 난리 나죠. 뭐가요? 신용카드 연체하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소액이라도 연체하고 며칠 이상 안 갚고 이렇게 길어지면 보고돼요. 보고? 점수를 매기도록 뭐가 들어간답니다. 그것도 일종의 신용이구나. 네. 신용카드라는 그 한 달짜리 거래 자체도 잘 갚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요거는 마치 단기 채권 같은 느낌인 거죠.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를 안 갚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갚아야 되는 거예요, 더. 그리고 오래오래 우리가 쉽게 쌓을 수 있는 점수인 거죠. 그러니까 취업과 동시에 만들어야 하고 한도를 줄이는 것보다는요. 실제로 적게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 옛날에 처음 만들었을 때 한도가 300인가 그랬거든요. 1년에요? 신용카드 한도는 한 달. 안 대화가 잘 안 돼요. 300 정도 해놓고요. 음. 저 막 40, 50 이렇게 썼었습니다. 한도는 크게 해두는 게 좋아요. 왜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도 있고 요거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한도를 꽉꽉 채워 쓰는 사람보다는요. 한도를 널널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더 여유롭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그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진짜? 네.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다. 300 기준 100으로 잡고 만약에 30만 원을 쓰면 10%만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돈이 쪼달리거나 막 신용카드 빚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아마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정확한 알고리즘은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한도를 그냥 올려줄까요? 전화 오면 그냥 올려달라고 하고요. 앱에서도 정기적으로 뭐 올리기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기도 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안 쓰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한도가 막 2,000, 3,000 이런 것도 많아요. 제 것도 막 그런데 그만큼 써본 적도 당연히 없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열심히 써보다 보면 그 다음에 언젠가 깻님이 차를 사게 됩니다. 차. 보통 차를 먼저 사요. 왜냐? 차는 싸게 살려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집은 어차피 싸게 못 사요. 그죠. 집 사고 차 사기에 이 둘의 자산의 구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차를 먼저 사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오토론이라고 하면 맞나? 오토론? 자동차 대출? 네, 차를 살 때 이제 할부를 하게 돼요. 자동차 할부. 이것도 좋은 빚이에요? 네. 왜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나? 자, 5천만 원짜리 살 겁니다. 네. 현금 박치기 할 거예요? 아니요. 내가 절대적으로 드는 돈은 그게 제일 싸다고 했으나 우리에게는 7%, 10%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기회비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회비용보다 그게 더 쌀 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값이 그래도 크잖아요. 근데 그걸 나눠서 어쨌든 매월 낸다는 건데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 할부라는 개념에서는 이자가 낮은 거예요? 높죠. 높아요? 이제 높아요. 생각보다 진짜?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일으키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깻님의 나이에는 계속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자에 조금 더 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지 않고. 그렇죠. 정말 보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할부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차를 살 때는요.
제가 했던 거는 36개월로 기억해요. 36개월이었고 저는 그때 차를 1,9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게 1,900 주고 살 게 아니었는데 지금 후회돼요. 왜? 원래 1,500을 예산으로 잡았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요. 나는 첫 차는 1,500이다. 1,500이면 한 방에 큰 보증금 내지 않고 1,500만 원만 가지고도 3년 정도 할부해서 내면 매월 내기에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할부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500을 딱 잡고 마음 먹고 갔어요. 중고차를 갔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곳에서 정말 이제 철저한 편이기 때문에 보태보태 병이 잘 안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400이나 얹었어? 자 봐봐요. 1,500 들고 갔어. 자 미니쿠퍼 사러 왔는데요. 2세대 일반을 보여줘요. 10만 킬로 넘은 거를 보여줬어요 일단. 지금 생각해보면 키로수 많은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구성이 좋아서. 근데 당시에는 알죠. 10만 넘으면 차 멈추는 줄 알고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거예요. 아, 보여주는데 오래됐구나. 이렇게 네. 느끼는구나. 10만 킬로 넘는 미니쿠퍼 1,400짜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거든요. 관리 잘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10만 킬로 넘는 그걸 일단 봤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예산 넘어서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뭔데요? 봤는데 미니쿠퍼 S인 거예요. 뭐예요? 더 좋은 거? 상위 등급인 거죠. 어... 일단 그릴부터 달라. 그릴이 뭐예요? 앞에 라디에이터 바람구멍. 아, 바람구멍 생긴 것도 다르고 심지어요. 미니쿠퍼 2세대 S가 당시에 말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차가 안에서 스피커로요.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을 계속 뱉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 차 본 적 없잖아요. 응. 정신없고. 지금은 편한 차를 추구하겠지만 그때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빵 밟으면 차에서 막 갑자기만 밟네 하면서 막 소리도 하고 막 가다가 천천히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랜파 이러면서 막 그러고 아, 진짜? 응. 유머러스한 말을 계속 뱉어요. 코너 돌 때도 와 짜릿한 코너였어 막 말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1,900 주고 삽니다. 어... 첫 차인데 상당히 오버를 했죠. 더 비싼 차를 산다면 선급을 좀 내야 됩니다. 차값 전체를 그냥 3년 할부를 하게 되면 매달 진짜 막 100만 원 이상의 돈을 갚게 되면 삶이 너무 팍팍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니쿠퍼를 살 때 한 500 정도였나? 한 번에 내고. 내고 남아있는 것만 36개월 해가지고요. 엄청 작은 비용으로 내면서 차를 탔죠. 약간 부분 할부 이런 느낌인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펀드의 A 클래스 같은 느낌이죠. A 클래스가 뭔데요? 응? 선취, 선납. 선취 펀드를 살 때 A 클래스를 사면 선취 보수를 1%를 내게 되죠. A2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0.5%를 냅니다. 잔고의 1% 또는 0.5%를 먼저 내놓고 나면 가지고 있는 동안 보수가 매우 적게 나가죠.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냐? 어떻게 그걸 다 까먹었지? 계좌에 A 클래스 많이 가지고 있자. 연금을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자, 그래서 차를 살 때 절대 SNS 보면 안 되고 인터넷으로 저 차 골라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네시스 나옵니다. 자, 그런 거 보지 말고 깻님은 이제 차 사러 갈 때 같이 가가지고 이제 한 5년 지난 셀토스나 아니면 저기 트레일 블레이저나 트랙스 같은 거 제가 잘 골라줄 거예요. 싼 걸로. 얼마예요? 중고. 얼마를 원해요? 저는 차에 돈 쓰기 싫어요. 그럴 것 같아서 음, 1,000 언더로 가면 조금 위험해요? 아니 피곤할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왜요? 고장이 계속 나서 여러 가지로. 어... 1,000 언더로 간다면 진짜? 그래서 1,000은 넘는 게 좋고 1,000 쪽에 붙느냐 2,000 쪽에 가까이 가느냐의 문제인데 중고차 시장에서 2천만 원 가까이 간다는 건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새 차는 비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좋은 걸 사던 간에 2,000을 넘기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이라면 선급금을 내지 않고도 36개월 할부 정도 해가지고 타면 아니면 어차피 깻님 성향상 보면 오래오래 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한참 탈 거다. 그러면 5년 할부가 최대치입니다. 보통 카푸어들이 억대차를 60개월 할부 같은 걸 해서 많이 타요. 이게 최대일 거예요. 60개월. 5년인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차를 그러니까 이자가 크게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가 붙는데 그걸 60개월로 다시 쪼개게 되면 매월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덜어집니다. 제가 이런 빚을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금리만 볼 게 아니라 목돈이냐 적립식이냐인 거잖아요. 투자할 때 뭐가 수익률이 높아요? 목돈. 목돈이 높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적립식을 택하는 거죠. 그죠. 투자를 하는 거랑 지금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훨씬 더 큰 출혈은 목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5년 동안 일어나는 인플레가 있죠. 자, 인플레이션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좋을까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을까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을까요? 현금이 제일 안 좋고 현금은 제일 안 좋죠. 그다음 그다음엔 투자가 제일 좋겠죠? 자, 거기는 답이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거예요. 음. 물가만큼 오르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지켜낸 거고 그만큼도 안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줄어든 셈이 되죠. 계산이 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미래에 똑같은 돈을 갚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라는 게 역할이 그거인 거예요. 인플레가 커버가 되는 거지만 만약에 똑같은 돈을 나중에 갚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채권자는 되게 좋은 거예요. 즉 일본이랑 우리나라랑은 기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 자, 일본은 디플레 나라였죠. 우리는 인플레 나라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1,000만 원 빌려줘. 1,000만 원이라는 돈, 큰 돈 빌려줬어요. 5년 뒤에 1,000만 원 그대로 갚았습니다. 누가 좋은 거죠? 1,000만 원 갚은 사람. 갚은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5년 차이면 엄청 많이 나는 겁니다. 일본은 반대예요. 오, 반대였어요. 그렇겠네. 반대였어요. 현금의 가치가 더 높을 네, 테니까.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 국가에 사는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빚을 내는 게 물가 정도만 커버를 해주면 인플레 세상에 사는 우리가 봤을 때는요. 보통 채권자들이 유리한 구간이 많았어요. 과거에도. 예를 들면 아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걸로 사업하는 게 훨씬 잘 되고 그걸로 투자하는 게 훨씬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이 많았죠. 인플레 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갚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로 돈을 늦게 갚을수록 좋은 거예요. 대신 물가를 훌쩍 넘어버릴 정도의 높은 금리면 안 돼요.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 신용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낮춰야 네. 되니까. 신용 관리를 잘 해두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거 할 때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낮게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이제 미리 노력을 해놓고 오토론 같은 거 할 때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요새는 금리 비교를 잘 해주는 곳이 경쟁이 있다면 분명히 싼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찾아서 낮은 금리로 할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할부가 나온 거죠. 예를 들면 2천만 원 있어도 2천만 원으로 냉큼 주고 사서 나 2천으로 이자 안 내고 차를 샀어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가지 말고 2천은 가지고 있고 매달 50씩 내는 거예요. 쪼개 계속 쪼개내는 거죠. 남은 거 뭐 하면 돼요?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신용카드도 한 달밖에 텀이 없지만 미리 안 낸다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음. 한 달인데도 돈은 나중에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월세도 제일 마지막 날에 내고 뭐든지 마지막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값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완납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내 스타일이다. 자, 차도 그렇게 살 겁니다. 언젠가. 자, 이렇게 2천만 원짜리 차, 싸게는 한 1,500짜리 차를 사서 열심히 타면서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버는 족족 모으면서 생활을 할 것이고 이제 언젠가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인생 제일 큰 집. 그걸 하게 되는데 뭐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세 자금이 될지 모기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전세 자금이겠죠? 예, 전세 자금 대출이 정말 커질 텐데 자, 연말정산 컨텐츠 기억나나요? 아니요? 그거 얼마 전이었잖아요. 제 설명 안 해줬나? 해줬죠? 연말마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3년째. 연말마다 까먹잖아요? 아, 연말도 아니야.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는 거는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걸 원리금이라고 하죠. 네? 원리금 전체가 소득공제됩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얼마까지?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얼마죠? 하나도 83?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런 거 기억하네. 숫자만 기억해. 원리금 기준으로 83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연봉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소득공제 되는 거랑 청약 소득공제랑 합쳐집니다. 그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그게 있던 없던 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깻님은 제 생각에는요. 월세를 살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 월세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아마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될 거예요. 반전세라 부를 수 있겠죠. 반전세라 부르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전세는 전세 2억, 전세 3억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막 1,000에 200, 2,000에 15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전세 이렇게 들어가면 1억에 80 막 이런 느낌이 반전세라고 보면 돼요. 야, 이거는 전세니 월세니라는 느낌이 들 만큼 3억에 100 뭐 이런 식으로 반전세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돈을 다 깔고 앉아 있는다는 건 과거에는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일반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돈도 많이 들 뿐더러 그 큰 목돈을 파킹해 두고 월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왜 부동산에서는 억당 30, 억당 40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회비용은 어때요? 채권만 사도 억당 50이에요. 무조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 투자를 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서는요. 주식 투자로 10% 버는데 이걸 갖다 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채권의 시장들입니다.
대출은 채권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주식을 갖다 대면 안 되고 채권 투자를 할 줄 안다는 전제를 까는 게 더 중요해요. 채권을 음. 다룰 줄 안다면 저기서 말하는 저 정도의 금리는 이겨낼 수 있다. 보통의 음. 경우에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그때 가면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신혼부부면 디딤돌, 버팀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진짜 절솔합니다. 아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대출 금리를 확 낮출 수 있는 확 거네요? 낮아집니다. 청년도약 계좌처럼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꼭 그런 걸 쓰게 될 것이고 그걸 쓰면 금리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계속 이런 것들이 맞아지게 되는 거죠.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그것도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오. 나중에 그런 일이 진짜 생기면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지. 임박하면. 내일이 되면 그렇게 공부 잘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컨텐츠 준비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원리금 갚아가며 진짜 원리금 갚는 게요. 진짜 저축하는데 진짜 좋아요. 아 돈이 쌓이긴 쌓이는 거죠. 돈이 쌓이는 기분과 빚이 줄어드는 기분 둘 다 되게 좋거든요. 저도 그때 매달 그 쬐끔쬐끔 넣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 한 줄어들죠.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줄어 있고 이러면 기분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임의로 빼서 모아라 그랬으면 2,000 모으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갚는 게 이제 이게 약간 우리가 잊고 살면 불어나는 주식을 보듯이요. 잊고 살면서 그냥 없는 돈이겠거니 하면서 자동이체로 갚잖아요. 음. 그럼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습니다. 다만 음. 씁쓸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모기지는 이자가 대부분이라서 왜요? 근데 결국에는 이자는 별개로 그 원금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으로 하면 초반에는 내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자입니다. 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가 갚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갚는 돈 중에 원금 부분이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갚아야 원금이 줄어드는데 신혼 때나 초년생 때는 거의 이자만 갚으면서 산다라는 생각에 되게 삶이 슬퍼지죠. 막. 그럼 초반에는 돈이 모이는 느낌이 안 들겠네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출혈 느낌 나겠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택을 보유한다는 느낌 자체가요. 돈을 갚는다는 게 아니라 갚는다는 느낌은 전세자금 대출 때 있는 느낌인 거고 모기지는 내가 이자 내면서 살다가 집값 오르면 판다예요. 그래서 차익만 먹는다 이 정도인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냈던 총 이자보다 차익이 더 큰 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돈 빌리잖아요. 사람들 연끌해서 빌려서 그 갚는 게 원금이 아니라니까요. 아 이자 내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한 달 월급으로 이자를 내요.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연끌해서 부동산 사는 사람들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 2명 중에 1명 정도의 월급을 그냥 이자만 내요. 그렇게 살고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파는 거예요. 와 이거 꽤 위험한 투자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 간 큰 사람들만 했어요. 아. 그 자체도요. 일정 기간만 지나면 승률이 거의 뭐 무적인 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이잖아요. 괜찮은 곳에만 거주한다면 큰 단지 이런 전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때 신용 거래 자체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못할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단계에서 그 선택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하기야 너무 많이. 코로나 시기 기점으로 그 시도를 한 사람 안 한 사람의 격차가 엄청 컸잖아요. 그때 집값이 확 뜨기도 했고. 그렇죠. 부동산에서도 그랬듯이 주식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뭐든 하나 하면 돼요. 은행의 예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도 음. 느끼네요. 그거 하지 말고 부동산 하든 주식 하든 자산 배분해서 패시브 모으든 공부해서 뭐 코인 하든 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갚는 걸로 소득공제까지 받아가며 원금이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 기뻐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보통 저 단계에서는 원룸이나 빌라에 거주를 하게 될 거고 깔끔한 거 되게 많아요. 서울은 이미 2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신차 시장이 많은 곳이 중고차 시장도 많듯이 참고로 우리나라의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가 훨씬 커요. 시장이 훨씬 큽니다. 거래량이 훨씬 커요.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 짓는 것들 보면 강남에 요새 뭐 50억, 70억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지않으면 100억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것들 말고 이전에 지어놨던 거. 지어놨던 것들의 아파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게 될 빌라 그리고 원룸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시장이 정말 크고 잘 돼 있어요. 고르려고 하면 끝도 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로 원룸이나 빌라에 사는 것을 거쳐 언젠가 맞벌이로 열심히 모아 특정 시점이 되면 드디어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요거는 집을 살 때 이제 돈을 빌려줘요. 집이 담보이기 때문에 대출 잘 나오는 거죠. 비율에 따라서 LTV, 뭐 DTI 이런 거 보면서
능력은 있으신가요? 하면서 월급 보고 이때 신용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때 오래 사용한 은행일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작용해 주는 거죠. 저희 은행 오래 이용하셨네요. 주거래 은행이네요. 월급도 받으시네요. 카드도 쓰시네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마지막 한 방이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 저거는 정말 작아도 몇 억입니다. 그러면 0.1%가 얼마나 크겠으며, 그리고 저 돈을 빌리기 전까지 다 경험해야 되는 거죠. 빌드업입니다. 음. 한 달짜리 빚에서 그다음에 차는 3년에서 5년 정도에 우리가 쓰게 되는 시간 그거고, 전세 자금 대출도 보통 전세가 2년이니까 2년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다음으로 전세로 가면 또 이게 또 타고 가요. 무슨 개념이에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전세는 2년 계약이잖아요. 네. 근데 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사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전세로 가겠죠. 네.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이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고요. 집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내가 전세를 살면서 맡겨놓은 보증금이 담보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계속 이사를 해도 타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저것도 2년짜리 길이의 대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는 더 길어지겠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집을 사기 전까지의 5년, 6년, 한 10년 정도의 대출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제 계속 갚다 보면 줄잖아요. 음. 그럼 그 다음 전세 갈 때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집을 살 때는 그 전세금이 내 돈이 되어 있겠네요. 많은 부분이. 자, 이렇게 모기지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의 첫 번째는요. 보통의 경우에 모기지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겠죠. 자, 이런 주택에 관련된 것들 크다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잔고 제가 한 2억 적어 볼게요. 이게 좋을까? 그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적립식 투자인 거죠?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뭐 월 150, 200 이런 걸 갚는다고 생각을 해볼 때요. 이거 갚아도 한참 걸리겠죠. 그죠? 2억을 다 끌려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갚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월 200을 투자를 해서 불리는 게 우선일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저 모기지를 안 갚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보통 고민을 하는 거는요. 조기 상환인 거죠. 내가 더 부어서 빨리 갚고 싶다. 늘 내던 거를 내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번에 조금 더 얹어 가지고 확 갚아 버리고 그다음에 투자를 시작할까요? 이런 개념이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월 200을 고민한다는 건 모기지 갚아야 되는 거는 월 100 이런 식으로. 근데도 우리가 200씩 갚으면 2배씩 넣으면 이게 더 빨리 빚이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느낌, 그 깔끔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모기지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여기 있어요. 네. 근데 투자는 이제 시작했어. 그죠? 영원인 거예요. 그럼 200씩 부어서 언제 모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진짜 고민 많이 주시거든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뭐라고 답해 주세요? 자, 원론적인 것부터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원론적인 답변. 첫 번째, 금리 높은 거부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모기지 몇 프로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신용관리 잘 돼 있는 경우, 그리고 직업이 되게 탄탄한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공무원, 공사 다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아마 대기업도 잘 나올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우리 회사 다니면서 모기지 받으면 금리 높게 나올걸요. 직업의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될 텐데, 담당자분이 우리 구독자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채널이 크다고 해도 다른 회사랑 비빌 만큼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나오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마다. 근데 저는 이런 기준을 좀 세워보고 싶어요. 4%. 기준으로 결정하라. 네,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제가 여기에 대한 고찰이 있을까 책도 찾아봤는데 책도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주식 바라보는 사람은 6%라고 해도 투자를 먼저 해야지라는 그 의견이 있어요. 아, 대출 금리가 6%여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냉정하게 제 기준에서는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저는 7로 잡잖아요. 네. 자, 모기지가 4%다. 뭐가 더 낫나요? 투자. 투자가 낫습니다. 그러면 모기지는 갚는 거는 최소만 갚고,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만큼만 더 갚고, 조기 상환은 하지 말고 나머지는 투자로 모으자. 당연히 IS에 먼저 모으는 게 낫겠죠? 이게 1번입니다. 1번은 문과생 같은 마인드예요. 이과생 같은 마인드예요. 이과. 이과생 같은 마인드입니다. 숫자로 그렇잖아요. 4%, 7%면 당연히 7% 해야죠. 이과적인 마인드이고, 열정인가요? 냉정인가요? 냉정. 냉정.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답이죠. 누가 봐도 숫자로 보면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반반입니다.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실험을 해봤대요. 네.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가?
방금처럼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더 높잖아요. 그리고 모기지를 갚는 거는 당연히 대출금리 더 낮아요. 음. 하지만 다양한 군을 나눠 가지고요. 시켜봤더니 병행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 하더래요. 아 약간 갚는 만족감도 어. 있고 투자로 불려가는 만족감도 있는구나. 짬짜면인 거죠. 짜장면 짬뽕 먹고 싶어요. 이게 어찌 생각하면 이도저도 아닌 거잖아요.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에 얼큰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숫자로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라는 것도 매우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걸 해봤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월에 만약에 200을 갚을 수 있다. 자, 이거는 그 전에 이런 게 있겠지. 소비를 200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400을 번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부부가 400 버니까 200 다 모으고 200 쓰자라고 하고 살고, 자, 200 모으기 이거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말 크게는요 뭘로 쪼갠 겁니까? 하나는 대출 갚는 그렇죠. 거고 하나는 상환, 하나는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투자 이렇게 선택한 거죠. 이렇게 100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100은 빚 갚고 100은 우리 앞전 영상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근거는 없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쵸. 이 문과생 약간 근데 공감되죠. 빚이 줄어드는 마음 그것도 느껴가야 투자도 좀 잘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게 너무 막막하면은 답이 없잖아요, 음. 인생에.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는 매우 어떤 마인드? 문과. 좀 문과적인 마인드. 자, 냉정보다는 열정. 열정. 자, 내가 약간 이런 과다. 마치 약간 MBTI 같은 느낌인데 음. 나는 이쪽 과다. 반반으로 한다면 확률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요. 어떤 경우냐면 투자 우선. 투자를 훨씬 우선하는 케이스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겠어요? 기대 수익률이 높다. 높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기대 수익률이 높은지를 알고 그게 확실히 높다면 이 확실히 높다는 것의 기준은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의 기대 수익률이 10%를 넘는다면 음. 투자만 하는 거죠. 그러면 갚아야 되는 최소치만 갚고 나머지는 전부 다 투자로 넣는 거구나. 네. 이거는 본인들이 느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장이 불타오를 때 내가 수익을 봤다고 하더라도요. 영원할 수 없죠. 지속 가능한 수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반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가 예를 들면 가치 투자다. 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본인이 느낄 수 있잖아요.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진짜 크게 나에게 수익을 준다. 크게 수익을 줄 때 듬뿍 떼가지고 왕창 갚는 거예요. 자, 요거는 결과적으로는요.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몰입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건 투자에 대한 몰입도 높은 사람 또는 진심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좀 확신이 있어야겠다. 그죠, 그죠. 빚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요 정도 고민을 하신다면 가족끼리 합의가 돼야 되는 거기 음. 때문에 요거는 나의 투자에 대한 지속성이 확인이 돼야 돼요. 지속성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예요. 결혼하고 열심히 신혼 때 돈을 정말 열심히 모은 거예요. 이제 악착같이 모아가면서요. 집을 한두 번 이사해가며 여느 그 많은 사람들이 밟았던 코스를 밟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됐더니 너무 큰 돈을 이제 갚는 것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어져 오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집값 올라 있는 건 알겠는데 막 팍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하우스포라고 막 놀리기도 했었죠. 집값 빠지고 이럴 때는. 그때 빚만 계속 갚고 사니까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넥타이 집어던지면서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됐지만 그만큼 빚을 갚는 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있다가 투자를 접하게 된 거예요. 모기지 빚은 막 4억, 5억, 6억 엄청 큰 빚이 있는데 투자는 적금으로 시작하죠.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놓은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로 하다가 깨집니다. 잘 안 되네. 그러다가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막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방법을 찾은 사람들은 엄청 과몰입하잖아요. 과몰입하고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엄청 높은 확률로 배우자가 보통 응원해줘요. 지원해줘요. 그 확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지만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갔다면 저런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월급 들어오는 거, 성과급 들어오는 거 빚 갚지 말고 다 투자. 빚 갚는 거는 아마 조절이 될 거예요. 최저로 해놓고 다 투자. 투자를 열심히 해서 발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이 산 만큼 큰 수익 빵 나잖아요. 듬뿍 떼가지고 빚을 퍽. 이상적인 케이스일 수 있으나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1번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은 금리 높은 것부터. 자, 2번은 그거였죠. 반반이라는 것은 최소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든 간에 내가 갚을 수 있는 내 쓸 수 있는 돈의 반을 다 조기상환으로 갚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진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오래 모아 이 투자가 성공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갚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제일 현실적인 건 2번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기하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 아직 깨님한테 그 단계가 오지 않았을 뿐이죠. 그쵸. 핸드폰 요금 꼬박꼬박 갚잖아요. 그것도 벌써 2년짜리 할부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핸드폰 할부는 우리가 신용이라고 느껴지진 않죠. 실제로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아마 안 줄 거예요, 제대로. 근데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핸드폰 할부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아싸 드디어 끝났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돌이켜 보면 음. 저런 빚의 과정을 다 이제 겪었잖아요. 그죠. 매 순간 진짜 내가 세상에 1,000만 원이 넘는 차를 사다니 진짜 막 안 믿겼어요. 내가 약간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약간 지금 허영심에 빠졌나?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얘기도 진짜 필요하다. 제가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차를 살 때 저를 말린 사람이 계셨어요. 우리 회사의 팀장님인데 그 팀장님은 깻님처럼 네. 회사 다닐 때부터 아끼고 아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자산가가 되어서 해외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갔습니다. 온 가족 데리고. 우와. 떼부자 돼 있어요. 진짜 큰 부자. 정말 제 눈으로 지켜본 저랑 정말 같이 그냥 일했던 평범한 형이 부자가 되는 거를 거의 바로 옆에서 지켜본 형이었는데 형은 그 돈 아껴가지고요. 그때 강화도에 뭐 집 사러 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7천짜리 집을 사서 5천에 전세를 주고 2천으로 투자를 하는 갭 투자를 그때 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 2천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형이 차를 살 때 야 1,000만 원 넘는 거를 사면 어떡해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형 실제로 그때도 한 10년 된 SM5였나 그런 거 탔었는데 그 1,000만 원 안 했어요. 그래서 2천짜리 차를 갓 취업한 제가 한 1년 차 정도에 사는 게 되게 말렸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지. 아무튼 스케일이 점점점 커지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믿기지도 않고 이사 다니고 이럴 때마다 마찰적으로 내가 계좌에 막 보잖아요. 전 재산이라는 그 돈 상당히 많은 부분은 빚입니다. 그게 딱 들어와 가지고 계좌에 들어 있을 때 놀랐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억이 나는 기억나. 거죠. 그런 스케일을 다룰 줄 아는 연습을 미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은 돈을 잘 다뤄야 큰 돈을 잘 다룬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들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요? 아유, 이 집 다 은행 거야. 빚을 많이 받아서 네. 주택을 산 집에 놀러 가면 집이 너무 좋잖아요. 야, 집 너무 좋네. 그러면 화장실만 내 거야. 다 은행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잘못된 말이잖아요. 자산 가치의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은행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채권자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주는 나인 거예요. 채권자가 돈을 많이 빌려줬을 뿐 담보 가치가 높으니까 많이 빌려줬을 뿐 집값 올라가는 거 전부 집주인 다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내 집인 거죠. 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깨님 지금부터 열심히 신용카드 쓰시고요. 네. 열심히 잘 갚고 네. 거기까지는 아직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돈 쓰는 거에 있어서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면 뱅크샐러드 들어가 봐요. 신용등급 얼마 나와요? 깨님처럼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나올까? 예? 나 908점인데? 908점? 네. 왜죠? 깎일 일 그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거 높게 유지하도록 계속 잘 레코드를 쌓아주세요. 나중에 단단한 튼튼한 신용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하네. 자, 오늘 콘텐츠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던 빚에 대한 그런 잡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든 자동차든 빚을 갚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투자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투자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빚을 갚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딱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될 만하다. 사실 저는 투자를 먼저 맞이하다 보니까 대출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대충 감은 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고민이 될 만하네요. 그죠. 나중에도 고민될걸요? 빚이 많이 쌓여 있어요. 갚아야 되는 빚 4억. 거기 뭐 100만 원 부어봤자 막 줄지도 않거든요, 막. 근데 100만 원 얼마나 커요. 그지? 그거를 1년 내내도 막 기별도 안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되면 고민이 많이 되죠. 이거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투자하는 게 낫다. 앞으로도 투자하는 게 나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1번 투자한다. 2번 반반한다. 3번 투자한다. 투자한다. 라는 보기로 나간 거죠.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좀 더 적극성에 대한 진심이 좀 더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